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목천문화재단의 김태영입니다. 저는 김중호 선생님이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설계하신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당시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어떤 설치 목표 같은 것들을 사회적 배경으로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건립 배경입니다. 1972년에 문교부는 AID 차관을 도입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술자료 제작, 학교 운영 및 수업체제의 개편, 교육기재 및 시설의 설치, 교육정보센터의 설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국회를 통해서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개발원에 대한 어떤 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보시면 72년에 개발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서 당시 삼청동에 위치한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그 개발원이 그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운행화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읍면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1974년에 그 서울시 당시는 이제 강남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동구 우면산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1차 기본시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간은 TV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2개와 FM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2개가 이제 공간적으로 계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부터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절약과 수급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에도 그러한 영향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의 건축 설계들이 이때부터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1975년에 건축물에 대한 어떤 연소실 방지를 위한 건축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착착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보면 이제 잡지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설계 기법,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도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교육개발원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교육개발원 원장은 이영덕이라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1979년에 김중호 선생님한테 한국교육개발원 2차 시설에 대한 증축 설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차 기본시설은 교육방송의 제작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별관의 시설은 연구개발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의 위치를 보게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우면산이 위치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를 항공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왼편에 보시는 것이 1974년의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보시면은 1차 기본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땅을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1975년의 사진을 보시면 1차 기본시설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덕 개발원장은 이 진입로에서 비어져 있는 이 땅에다가 김중호 선생님한테 별관 설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중호 선생님은 1978년 10월에 해외에서 체류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게 되시는데요. 그 다음에 1979년 4월에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설계하셨던 스포츠센터라든지 홍명조 주택, 성공의 성당, 외환은행 본점 설계안 등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했던 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초기 계획도 이때 선보이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을 보면 이 인면의 이쪽 면이 남측면이고 이쪽이 우면산 쪽인데 거기에 면하는 남측면을 사선으로 전면을 사선으로 계획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당시 김중호 선생님이 설계하셨던 초기 계획안인데요. 기존의 건물 시설과 신축될 건물을 연결해주는 연결복도와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가는 중복도 그리고 그것의 끝지점에 위치한 계단실 이러한 동선 체계가 어떤 이 평면을 구성하는데 주요 원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스케치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복도와 이 계단실이 이 건물의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전시회 때 소개됐던 각층 평면도에 대한 스케치물들이고요. 보시면 아까 모형에서 보셨듯이 이쪽 좌측 남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면의 벽체들이 점점 각 층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단실은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계단 참을 통해서 계속 사면으로 꺾여 올라가는 그런 평면 형식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거는 단면에서 더더욱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면 처리 때문에 이러한 계단의 형식, 직통 계단의 형식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사면 체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어떤 채광 시설이 중요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우면산 쪽에 배치를 시켜서 독립된 메스 형태로 계획을 한 것이 이 단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계단실의 현황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단실 아래에서 1층을 내려다보면 이러한 온실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천건축 아카이브는 한국교육개발원 중축공사 김중호 건축연구소에서 제작한 도면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 도면을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은 1982년에 요 김중호 선생님이 설계하신 요 부지 안에 텃파기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치도를 보시면 여기가 1975년에 설계된 1차 기본시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입도이고 그 사이에 김중호 선생님의 별관이 증축되고 있는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의 항공사진 모습이고요. 이게 1983년에 준공되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1층 평면입니다. 주출입구로 진입하게 되면 이 중북도를 만나면서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북측에는 어떤 설비실과 이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온실, 식당, 연못 등 이제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하였는데 이쪽은 다 유리를 사용하면서 개방감과 어떤 그 채광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쪽은 내력벽체를 많이 쓰게 되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내부의 사진으로 보게 되면 주출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러한 채광을 이용한 그리고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슬라브 레벨이 인상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층부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 중복도를 통해서 동서 방향으로 실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면에는 이 개발원에 대한 어떤 업무 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후면에는 회의실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실이 점점 이 건물의 북측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을 각층 평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층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층부에서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건물과 연결해주는 연결복도 그것이 내부 평면에 배치된 복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 끝 지점에서는 계단실과 만나고 이 복도를 통해서 양측으로 공간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상부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층 최상층에 대한 평면도인데 이 2층부터
3층, 5층까지 오픈된 이 스튜디오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 내력벽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이 폐쇄성을 나타내면서 독립된 메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면에는 동측과 남층의 채광 그리고 대지 바깥으로 보이는 자연 환경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유리 외피로 처리한 부분이 어떤 굉장히 상대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계단실과 기계실로 합쳐져 있는 코아부와 이 스튜디오 상부 메스가 남게 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비어지는 어떤 외부 슬래브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계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여기가 그 코아부이고요. 코아부 이 뒤쪽이 그 스튜디오 메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콘크리트 지작물을 통해서 이러한 옥상 정원 계획을 설치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 벽체, 남측 벽체에는 상부에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붙이려고 했던 계획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측 인면도입니다. 이제 이 인면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건축물과 이 지면이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김중호 선생님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면 들어오는 켜에 대해서는 필로티로 처리를 하고 안쪽에 6.4m 정도로 셋백해가지고 1층의 평면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티 위에는 캔틀레버를 내보내가지고 상부 슬래브를 받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상부에 이런 직륜면체 메스가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존 건물과 이 신축 건물에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연결복도가 있었고 그 연결복도 사이에 이러한 원형의 수직 통로가 원형 계단이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우면산과 대지 앞 그리고 도심과의 관계도 고민을 하셨던 걸로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현황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남측면의 모습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기안 같은 경우는 남측 전면이 다 사면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건축주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되고 면적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생겨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운데 계단실을 배치하면서 처음에 기획했던 그러한 형식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 초기안과 비교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는 태양광 지별판을 붙이게 되는데 최초에는 이 전면에 다 설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 상부면에다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측하고 서측의 인면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지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 인공적으로 바닥 레벨에 대한 정리를 우선 한 다음에 이 메스가 어떤 기능적인 내부 평면과의 기능적인 부분과 연결을 하면서 메스의 크기 그리고 재료를 붙이는 것에 대한 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면을 계획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쪽 서측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현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연결복도와 어떤 외부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바닥 레벨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화단을 설치하면서 이 부분을 5개 공간으로 처리한 모습들을 현재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면도는 이제 초기안의 단면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지의 환경 요소와 어떤 그 평면의 내부 기능에 따라서 인면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인면도에서 보셨듯이 어떤 재료의 두께,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이제 사면의 인면의 표정을 다르게 나타내도록 김중호 선생님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이런 철과 유리를 통해서 만든 인면을 보게 되면 이제 100에 64짜리 멀리언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이에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에는 5mm 칼라 유리를 놓고 안에다가 이런 알루미늄 스팬드럴 형식이지만
단열이 당시에 아마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단열보드를 설치해서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브 사이의 이 생활은 공간 안에서는 유리를 16mm 이중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5mm 일반 유리에 가운데 중공충을 넣어서 아마도 단열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밖에 어떤 그 동시기에 김중호 선생님의 다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안화백화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 역시 오피스 건물 형식으로 메스가 올라가다가 남측면에 이렇게 사면으로 처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곽재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면에도 태양광 지별판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택의 설계를 할 때도 이런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붕과 벽체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는 박공 형태로 조성이 되는 형식의 계획들을 표현을 하셨고요.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82년에 기공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신문기사와 전기 간행물 그리고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김중호 선생님의 한국교육개발원 별관의 사회적 배경과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김중호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시도했던 건축적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발제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중호 선생님은 1960년대 중반까지 철근 콘크리트 단일 구조로 구축된 건축을 많이 선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철과 유리가 생산이 되고 그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축 재료의 생산이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건축의 형태 언어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와 외피 분할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이질 재료와의 결합이 가능해진 시기가 이때부터인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김중호 선생님의 건축은 다양한 신소재를 적용시켜서 건축의 기능과 형식이 어우러진 평면, 인면, 단면 계획을 세우려 하셨고 당대의 신기술을 어떤 형태 논리에 입안시켜서 새로운 조형 언어로 도출시키려 하셨던 시도들이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호 선생님이 공간의 이 교육개발원 건물을 발표하시고 쓴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9년에 영국 귀국했다. 알뜰한 작품을 고국에 남기고 싶고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건축가의 참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명예나 재산을 탐낼 나이도 넘었고 오로지 성심성의껏 좋은 작품을 수놓고 싶어서이다. 귀국 후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을 바쳤다. 태양광과 풍력을 시험하고 싶고 연구기관다운 풍부함을 담고 싶고 고속도로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반짝 빛내고 싶어서이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거움을 들여 한국교육방송에 획기적인 기원을 긋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작품이란 쓰는 이의 정성이 깊이 담겨질 때 빛을 볼 수 있게 알뜰히 아껴주어 가꾸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